자, 이제 교수 설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모델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지, 이론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는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현업에서 필요한 건 다 그냥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요구 분석이라는 거 했고, 이제 교수 설계단에서 제가 하겠다라고 했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요리의 비유를 하자면, 제가 왜 이렇게 요리를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죠? 요리의 비유를 하자면,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파악한 거예요. 이 재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를 말하는 게 이게 교수 설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부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것도 많죠. 두부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것도 뭐 찌개도 있고 부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다른 거 조합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가, 예를 들어 매체 한 개가 아니라 튜토리얼 하나가 아니라 튜토리얼과 의견 입력이 조합이 돼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진다, 어떤 학습 효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봤던 거잖아요. 봤던 거 뭐 인지주의도 포함이 되고 행동주의도 포함이 되고 구성주의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교수 설계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활동들을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현실세계 활동에 눈을 돌려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 설계자가 돼서 이렇게 기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라고 하면요, 머리를 짊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네. 고민을 엄청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면 그런 거죠. 고민을 하긴 하는데 브라우저, 우리 웹 브라우저 있죠. 그 한에서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에서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뭐 학습 목표 제시하고 그냥 강의 보여주고 의견 입력하고, 요게 단 거예요, 사실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합을 해도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느낌이 사실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견 입력하면 하나에도 여러 가지 작용을 차별화해서 넣을 수가 있죠. 그냥 셀프 리프레이션, 자기 어떤 개인 성찰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자기가 의견 입력하고 저장하고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보관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하고 나서 또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건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교수 설계자분들은 이런 앞에 어떤 맥락 없이 그렇게 이제 교수 설계 기획을 하게 되면요, 그냥 똑같은 화면을 취급해요. 의견 입력하면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세계 활동에 눈을 돌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강의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강사님께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했어요. 카드를 이용하면 이거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을 좀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들,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솔루션들이 제공이 돼야 돼요. LMS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요구 분석에서 이게 점수 매길 때도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도 사실 나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활동은 동시에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닝상에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몇 일 며칠에 모여서 이 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접속하도록 해서 그런 활동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약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보안과 관련해서 LMS 외에 다른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쓰지 마라 학습하는데 이런 뭐 제약사항도 사실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사항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자이잖아요, 교수 설계자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프라인에 활동했던 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안주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는 기획 그 어떤 업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늘 하던 거 너무 지루하네. 매일 하던 건데 이거 여기 이 활동 여기 똑같이 딴 과정 갖다 붙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커리어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고 일하는 어떤 보람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를 이번에 해드릴 거는요, 사례 기반 학습, 자원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목표 기반, 시나리오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음식이다. 음식이다. 명칭에서 좀 드러나는 게 있지 않나요? 뭔가? 명칭에서 사례 기반 학습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례를 나열하는 느낌. 사례를 쓴다라는 느낌이 드죠. 자원 기반 학습. 자원을 갖다 쓴다? 네. 네, 맞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 문제가 네.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개념 아시죠? 네.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시나리오 쓴다라는 그런 개념, 그거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약간 감은 오는데 이제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죠? 뭔가 감은 오는데 정확치가 않다.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례 기반 학습은 애니메이션 사례든지, 네. 우리가 아까 뭐 그 강사분이 스토리텔링 형태로 사례를 이야기했죠? 그런 형태도 괜찮고요. 사례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에. 사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례의 어떤 내용을 재구성을 해서 코너 하나를 만드는 거, 그것을 활용하는 게 사례 기반 학습이다. 엄청 심플하네, 그죠? 사례 기반 학습은 별거 없네, 그죠?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네. 나하고 관련된 사례가 중요합니다. 학습 이론에서 관련성. 그렇죠? 네. 그래서 사례 구성을 할 때는 사실 이제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사례를 예를 구성을 하게 되면 몰입감이 사실 떨어져요. 몰입감이 떨어지고, 사례라는 것은 또 이제 학습에 대한 전이를 돕거든요. 이론에 대한 것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나하고 관계없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이 우리 실생활에 이러이렇게 쓰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관계 있는 거구나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용도가 이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코너를 갖다가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라. 이게 사례 기반 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사례 기반 학습은. 자, 그 다음에 자원 기반 학습입니다. 자원. 네, 자원 기반 학습.
보면은 설계된 학습 자원과 상호 작용적인 매체와 공학 기술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된 전략이다.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뭐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정보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많이 쓰는 정보 원천 뭐예요? 책? 책 많이 보시는군요. 한바 선생님은. 스마트폰 많이 보지 않아요? 스마트폰. 아주 귀한 스마트폰이죠. 옛날에는 없었던 자원 원천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교수 설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요. 교수 설계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원 기반 학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교수자는 하도만 제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요? 열심히 찾아보겠죠. 책을 볼 수도 있어요. 한바 선생님도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책을 찾으면 좋은 게 뭐예요? 책은 사실 검증된 자료예요. 출판이 됐다는 것은 검증된 자료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블로그를 봤어. 이건 사실 뭐 그 중에 검증된 내용은 사실 있겠지만, 그죠?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사실 섞여 있는 원천이에요. 그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교수자가 앞에서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일종의 과제인 거죠. 과제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흥파 선생님은 아까 뭐 책 많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에서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또 그냥 논문도 서칭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딱 정리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한 뭐 정리를 하네. 과제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의미를 제출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비슷비슷한 어떤 결과를 내요.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은 또 다른 거죠. 각각 경험했던 뭐 어떤 사람 논문 서칭하고 아니면 책을 읽고 이런 과정들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비교를 해놨어요. 전통적인 학습, 자원 기반 학습 두 개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학습은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그런 학습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습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는 내용의 전문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학습 자원은 교과서다. 그죠? 주안점은 사실적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정보 형태는 포장된 정보다. 그러니까 포장된 정보라는 것은 사실 검증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증된 정보. 그다음에 학습 초점은 결과에 있다. 평가는 양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적인 평가는 점수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자원 기반 학습을 볼게요. 교사의 역할은 과정 촉진자 및 안내자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한 건 뭐예요? 역할 한 건 뭐예요? 화두 제시하고 과제 하나 내주는 게 다예요. 그런데 주요 학습 자원, 다양한 자원들, 스마트폰, 논문, 이나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주안점은 현장성 있는 문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화두를 던질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화두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 정보 형태는 탐구 대상으로 해서의 정보 아주 열려있다. 정보 출처는. 그 다음에 학습의 초점은 사실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파악하게 하는 과정들. 사실 의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 그냥 개념 찾는 거 사실 쉬워요. 그냥 서칭하면 돼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테고, 그쵸. 다 다른 방법으로 정보 원천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양적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질적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은 명칭에 나온 것 똑같아요. 문제가 제시가 돼요. 과정 기반 학습에서 조금 더 좁혀진 개념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냥 제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해결해 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제시를 하면 각각의 그룹들이나 뭐 예를 들어 조편성을 해서 각각의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그룹들이 따로따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나 좀 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무지개 시판 프로젝트. 아직? 지석이, 민규 형, 창현이 형, 성균이 형, 준우 형, 그리고 나 팀의 막내 신정빈까지 지난해 우리는 무지개 시판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들을 한 팀으로 만든 이정훈 쌤. 그냥 허심탄회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을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우선 무지개 식판이란 음식량을 표시하는 실선과 점선을 그려넣은 식판입니다. 이 식판을 사용하면 내가 먹고 싶은 양을 생각해서 급식을 담으니까 버리는 음식이 줄어들게 돼요.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친구들 관찰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들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는데 학교 급식을 먹을 때는 엄청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준이란 친구가 있거든요. 현준이가 급식 먹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봤어요. 순서대로 그림도 그리고 사진 찍은 것도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일부러 급식을 남긴다기보다 음식을 받을 때 너무 많은 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담을 때도 나도 내 양을 잘 모르겠고 내식 가는 친구한테 조금 달라고 했는데 그 조금이라는 말이 모두에게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생기는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바꿔야 내가 원하는 양을 정확히 알고 또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죠. 그러다 기준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무지개 식판이 만들어졌어요. 우선 50개를 만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 점심시간 때 먹어봤는데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눈에 띄게 엄청 준 거예요. 팀워크 이런 것들이 좀 길러졌다고 보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것이 뭔지 명확히 알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내는 그 순서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 이 계기로 고등학교 때는 어떤 걸 딱 보면 그걸 어떻게 고칠까, 아니 문제점 보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그냥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생활에 많이 파급되어가지고 많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런 상황 하나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형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중2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란 만큼 무지개 식판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계속 발전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과정이요? 놀았어요. 부담을 갖지 말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말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무지개 식판과 함께 하면서 배우게 된 건 엄청 복잡하고 거대해서 엉켜있는 문제라도 진짜 문제의 시작을 알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된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요.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만의 진짜 시작점이 보일 거예요. 네, 잘 보셨습니까?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한 거는 문제 제시한 거밖에 없죠. 근데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이 얼마나 학습이 많이 됐겠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 기반 학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건 다 뭐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문제를 정의하는 데부터 일단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강사나 교사의 어떤 교수자의 역할은 사실 많지가 않죠. 크진 않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자 주도의 학습, 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습 활동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기억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봤더니 수업 듣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게 만드는 거, 요거는 기억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프로? 네? 10%? 10%? 20%? 맞나요? 그 정도 하고 계신가요? 네, 정답입니다. 5%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많이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영상 학습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좀 더 그나마, 그냥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기억을 지금 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막 수업하다 보면은 막 열심히 필기 다 해놨는데 뒤돌아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저기 교수님 수업 했던 거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 그 요청 드릴 수는 없고, 그죠? 네, 그런 상황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건 전제가 복습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복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만 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내에 기억에 남는 거는 5%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읽기를 했다. 수업 내용을 제가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 교재 있으니까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읽히겠다. 라고 하면 몇 프로? 네, 이때는 10% 정도. 10% 정도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듣고 보도록 했다. 했을 때. 듣고 보게 했을 때. 네,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시연하도록 했을 때 한 30% 정도. 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강사가 어떤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을 때 그때는 한 30% 정도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말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사실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의를 시켰을 때. 토의를 시켰을 때 한 50% 정도. 토의를 하다 보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싸우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자기 주장을 피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또 생기고 뭐 또 그걸 듣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안 까먹게 되잖아요.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했을 때 반복을 했다 라고 하면 한 75%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가르치기를 했다.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라고 했다면 90%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감되십니까? 이런 거? 공감이 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수동적 학습 방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수동적 학습 방법이다. 예. 강사 주도적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참여적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여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자, 수동적 학습 방법은 어디와 닮았나요? 인지주의적인 학습 방법들과 비슷하죠. 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좋게끔 교환을 만드는 거, 뭐 이런 활동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구성주의적 학습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그 자원 기반형, 문제 기반형 이런 학습 방법들이 참여적 학습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러닝 하실 때 현실적으로 보면 위에 거 많이 쓰죠. 수동학습 방법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런데 교수 설계자로서 이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학습 방법을, 참여자 학습 방법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룸의 교육목표 체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차원적 사고력, 고차원적 사고력으로 구분을 하고 기억, 이해, 적용, 분석, 비평, 창작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뭔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키워드가 어디서 봤나요, 우리? 알겠다, 기억난다. 봐, 5%잖아. 5%라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행동동사 할 때, 기억나십니까? 행동동사 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교환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강사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동동사 딱 표 해가지고, 인지적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표 나와 있는데, 인지적 영역 중에서 기억, 이해, 적용, 분석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을 겁니다. 네. 아, 기억나나요? 제가 말씀해 주니까 기억나죠? 자, 그래서 저차원적 부분을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수준을 잘 이해하셔야지. 기억하는 거는 뭐라?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개념을 개념은 이해입니다. 개념은 이해. 그러니까 또 음식 얘기를 해야겠네. 음식 초보예요. 초보예요. 그 사람이 가장 음식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네, 레시피 하나 던져주면 돼. 맞잖아요. 순서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 그냥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돼. 그게 기억이잖아요. 기억 단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흥미가 생겼네. 레시피만 대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죠? 그럼 이제 원리를 조금 개념을 설명해 주죠.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갖다가 좀 면발을 통통하게 하려면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면을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해. 그 이유는 말이야, 공기가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면발이 탱탱해져. 원리가,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입니다. 적용은 뭡니까? 적용은. 네? 네. 실제로 해보는 것도 적용이 있죠. 네,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있어서 적용부터는요, 뭐가 좀 포함이 되느냐, 이제 경험이 좀 포함이 돼요. 같이 개입이 돼요, 경험이. 라면만 먹었던 이런데, 라면하고 김치를 예전에 먹었던 경험이 있어. 그럼 이걸 갖다가, 김치를 라면에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 단계예요, 적용 단계. 이때부터는 경험이라는 거,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선행지식이라는 거, 이것들이 융합이 돼요. 종합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른 의미로 좀 더 관심이 생겨서 하는 형태들. 그다음 비평이나 창작은 그 상위 형태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러닝에서는 보통 분석하고 비평하고 창작까지는 하기가 힘들어요. 1러닝 가지고. 활동을 아무리 잘 구성한다고 해도 우리 1러닝 계획서에다가 저희는요, 분석 단계까지,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분석 단계까지 학습자들이 학습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랬다가는 현실감 없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보통. 이해가 되셨죠? 요 상위 단계는 보통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물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러닝에서는 기억하느냐, 이해하느냐, 적용하느냐 정도 수준이면 보통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가, 이런 학습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분 되셨죠? 자, 이걸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냐? 저번에 설명을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학습 목표와 연관이 있다. 아까 맞죠? 블룸의 그 부분 내용들이 학습 목표와 연관이 있는데 스카 기법으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성취 수준을 기억 정도 하는 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돼요. 강의. 그죠? 이런 인상이 그냥 강의를 하면 돼요. 아, 이게 뭐구나 이해 정도도 뭐예요? 강의하면 돼요. 근데 목표를 적용까지 잡았어요. 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이 수반이 된다 했죠. 우리가 스카라는 기법의 틀은 사실 이제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적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쓰는 활동들이 있어야 돼.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돼. 이걸 이러닝으로 구현한다. 어떻게 해야 해? 이러닝으로 구현한다. 학습자들이 그걸 쓰게 해보고 쓰도록 하고 만들고, 그죠? 안내 멘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게시판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 강사가 그것을 첨삭을 하고, 그죠? 그것을 또 학습자 확인하고 그걸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학습 목표 규정한다라는 것은 학습 활동을 예측하도록 만드는 거다.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스카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를 교수 설계자가 규정을 했어. 근데 이러닝에서 강의만 해. 그러면 잘못된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한 거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학습 목표는 우리의 운영비와 연관성이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매칭을 시켜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스카 기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 경험을 쌓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알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객이 난동을 부렸어요. 취객 한 명이 찾아서 난동을 부려서 기물파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난동 부린 그 취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분하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신고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객이 응급실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점장님의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됐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소서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적용 단계입니다. 이게 적용 단계. 그냥 이런 활동 없이 스카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소서에 녹여낼 때 상황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단편적이면 재미없잖아. 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까지는 이해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해지셨나요? 자, 학습 목표하고 이런 부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학습 수준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학습 수준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자, 일단 내용 차원, 이쪽 부분은 내용 차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수행 차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사실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이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순서로 해야 되는 절차, 그 다음에 이것의 원리는 뭐예요? 라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컨텐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수행 차원은 기억, 활용, 발견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예.
앞서서의 어떤 블룸의 어떤 그 단계, 그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갖다가 활용한다거나 발견할 수는 없어요.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사실을 가지고는 그 사실 그냥 기억하는 것밖에 못한다. 나머지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기억하고 개념을 통해서 활용하고 개념을 발견한다. 말이 되죠? 절차를 기억하고 절차를 활용하고 결과를 발견한다. 그 다음에 원리를 기억하고 원리를 활용하고 원리를 발견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수행 차원, 내용 차원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재생하거나 회상하기 위해서 기억된 것을 탐색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그 인지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한번 끄집어내는 거다. 활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상황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상적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것들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례에다가 직접 적용해 보는 거. 그다음에 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 근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창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발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념에. 그래서 도수출하거나 창안하는 것들 아니면 뭐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 해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저 차원, 발견은 그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 차원은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이나 개념이나 절차나 원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틀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한번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거 있죠. 튜토리얼형은 일반적인 강의형, 12일형은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 사례 기반형이다. RBA형은 자원 기반형이다. PBL형은 문제 기반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튜토리얼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Y축에 보시면 수준이 있어요. 기초 지식 전달, 심화 지식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 지식 전달, 심화 지식 적용. 이것도 감이 잡히시죠? 수준이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요령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지식부터 심화 지식 적용하는 데까지 두루 사용이 될 수가 있네. 두루 사용이 될 수가 있다. 12L형은 어때요? 12L형도 마찬가지네요. 두루 사용이 됩니다. 12L형도. 기초 지식부터, 그러니까 12L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중간 단계까지 사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RBL형 같은 경우에는 상위 단계, 심화 지식에 가까운 단계가 적용이 되네요. 그죠? PBL형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일단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기초 지식부터 어려운 어떤 심화 뭐 어떤 진짜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공식이나 아니면 이론들까지 두루두루 이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학습 효과는 어때요? 학습 효과는 학습 효과는 담보하기 어렵다. 그것을 어떤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BL형이나 PBL형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죠? RBL은 뭐예요, 아까? 네, 리소스를 하는데 그냥 화두만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RBL형이나 PBL형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할 만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러닝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RBL하고 PBL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정보를 주고 니네들이 한번 해결해봐 화두를 던져야지 아무것도 없이 화두를 던지게 되면 학습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튜토리얼이라는 것은 일단 두루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용이 되고 사례하고 접목이 돼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하고 그 RBL 자원 기반 학습이 또 섞여서 사용도 되고 PB라고 섞여서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조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형이 있는데 튜토리얼, CBL, RBL, PBL이고요. 각 유형이 있죠. 유형이 있고 요건 적용된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검은 자원은요 거의 100%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전 정도는 한 50% 일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문제풀이형, 강의형, 그다음에 강의 실습형 이런 것들이 있네요. 우리 자격증 강의, 부동산 강의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기출문제 암기하세요. 분필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강사들이 그죠? 의지를 쫙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풀이형, 네, 강의형 이런 거. 그다음에 사례 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의 역할은 보세요. 기본적 역할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례가 조금 녹아있는 거 사례 기반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명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 기반 강의형 같은 경우는 뭘까요? 기본적인 지식을 일단 기초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지식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원 기반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아까 활동들 있죠. 이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걸 수행해 보세요라는 활동들이 포함된 거다. 사례 자원 기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는 거다. 그죠? 자원 기반 CBL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튜토리얼은 없어. 튜토리얼은 어떤 구체적으로 강사가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례들 있죠.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요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자원 기반 CBL 학습. PBL 기반 강의형, 그러니까 문제 제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사의 어떤 그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접목된 거다. 그다음에 자원 기반 PBL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때는 뭐냐면은 그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화두를 던져주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요거 외에도 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를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 게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목표 기반 시나리오. 자, 앞서서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되시나요? 해서 시나리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교실 현장에서 배움이라는 걸 배울 때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쉬운 내용부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이렇게 거쳐가죠. 그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배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배움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떤가요? 그런 단계별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나요? 친구가 야, 너 요즘에 뭐 하고 다닌다는데? 교수 설계라는 거 배우고 다녀. 그게 뭐야? 이러면 교수 설계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배운 거를 쉬운 거부터 이야기한다고 쫙 했어.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됐어. 듣기 싫어. 그냥 핵심만 딱 말하죠. 이제 우리의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딱 이야기하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주가 돼요. 시나리오가 주가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시나리오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수 설계자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이제 예비 교수 설계자분들인데 이 학습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직장에 취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상상 하시지 않나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SME가 교수 설계자 SME가 어떤 내용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시나리오는 직장에서의 생활일 거예요. 교수 설계자가 겪는 어려움일 거예요. 이런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짭니다.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수란 사람인데 인상이 더럽네요. 뭐 이런 것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문제를 겪게 돼요. 기획안이라는 걸 짜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 문제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면 또 역할이 나와요. 사수가 있는데 이 사람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한번 해볼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커피를 사들면서 선배님 요청 이렇게 좀 도움을 했더니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상에서 그 알려주는 내용들이 제시가 돼요. 그 필요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제시.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문제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힌트나 아니면 상황들. 때로는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상호작용.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상황을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들을 입력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뭐 의견 입력해서 그냥 전문가 의견 보기 형태로 구현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돈 운영 비용이 좀 더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SME가 투입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스토리보드를 짠다고, 스토리보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상식, 지식을 익혔어요. 우리 뭐 교수 설계자 과정 중에서 익혔어요. 그래서, 교수 설계자, 스토리보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스토리보드 과제했던 걸 갖다 업로드 해주고, 저 같은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고, 회신을 해준다. 학습이잖아요. 피드백을 하는 학습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머리에 좀 감이 잘 휘시나요? 네. 좀 막연하죠? 제가 이 부분을, 그, 과정 개발물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참 쉬울 텐데, 그죠? 안타깝게도 과정 개발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GBS 같은 경우에 이거 목표 기반 시나리오 과정을 몇 번, 한 두 개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네, 2개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어떤 투입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좀 낮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나리오 기반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겪을 법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교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 자체가 정교해야 되잖아요. 정교하다는 것은 범용성이 떨어져. 들을 수 있는 학습자들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요인이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까 같이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것들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용을 좀 높이게 되는 거죠. 과정 운영 비용이나 개발 비용들. 그리고 시나리오가 또 들어가니까, 뭐 작가들 투입을 해야 되고,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또 고급 작가 써야 되고, 그 개발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 수익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개발을 거의 많이 안 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강사님 왜 이런 거 소개시켜요? 지금 이거 아마 현업요금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해 주셔야 돼요. 아마 지금 우리 메타버스 이런 것들, VR 이런 것들, 그 에듀테크거든요. 에듀테크인데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 이 방법이 잘 적용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제안을 지금 여기서 해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활동들을 하는 거고 그것도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미리 구성을 하고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런 기법이 차용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일단 과정 개발물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탈출 혹시 아시나요?
이건 많이 아시네요. 네. 저는 오늘 한번 또 이런 욕을 먹지 않을까, 강사님 맨날 TV만 보시네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거 보시고 있다니까, 좀 마음의 위안을 좀 받습니다. 자,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네, 여기까지. 계속 보면 좋겠지만, 제 강의가 지루하지만, 요거보다는. 자, 보셨죠? 상황 그려지십니까? 시나리오를 사용한다라는 거. 여기서는 뭐 어떤 범죄자의 어떤 무의식에 들어가야 된다, 미션 같은 게 주어지죠. 우리 학습에서도 이런 거 접목하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VR 딱 이렇게 기기 쓰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미션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들을 활용한 학습 방법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GBS라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게 뭔데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이기 위한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학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에 근거한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뭐예요? 어떤 뭔가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커버 스토리 개발, 역할 개발을 합니다. 그죠? 커버 스토리라는 것은 시놉시스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서 뭐 이런 거. 앞서서 이제 지금 대탈술에서는 뭐였어요? 범죄자가 있는데 어디서 범죄가 예상이 되는데 어디서 범죄할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얘네들의 어떤 단서를 찾아라. 이런 게 커다란 그거잖아요. 커버 스토리잖아요. 그 역할이 있죠. 여기 참가자들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가서 어떤 단서를 찾는 게 그 역할이죠. 그런 등장인물의 어떤 역할이 구성이 되죠. 앞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예를 C로 제시해드렸던 교수 설계자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역할들이 있겠죠. 멘토의 역할도 있을 거고요. 조금 재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악역도 있을 거고요. 그죠?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역할들을 일단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들을 할 건데, 이런 활동들을 할 것 같아요. 지식 습득하는 활동도 하겠네요. 그죠? 지식 습득하는 활동. 대찰출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힌트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시면 돼요.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힌트도 없고 책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학습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아까 교수 설계자 제가 예시해 주었던 그런 겁니다. 갑자기 멘토가 다가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내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찾아봤는데 어떤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해서 인터넷 서칭을 했는데 어떤 정보들이 제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속에 녹여내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킬 습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스킬 습득하는 활동들. 스킬 습득은 뭡니까? 지식과 스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식은 머리로 하는 거, 스킬은 몸으로 체화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뭔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거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또 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과제, 그죠? 어떤 과제들을 제시를 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교수 설계자 과정을 예를 들어 한다면, 스토리보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과제 제시하고, 그것들을 파일 업로드를 하고, 저 같은 전문가가 첨삭을 해서 다시 회신 주는 거, 이런 활동들을 구현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일단 큰 줄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활동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배움 자체는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잖아요. 현업에서는 갑자기
뭐다 배우지도 않는 거 갑자기 해보라고 던졌다가, 그죠? 이런 활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현실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구현이 되는 게 목표 기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특징은요, 동기 유발할 만한 그런 도전적인 목표, 최종 목표가 학습자들에게 제시가 된다. 그리고 GBS의 어떤 최종 목표는 미리 설정된 일련의 핵심 기술이나 지식으로 구조화가 된다. 그리고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좀 총체적이고 풍부한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식과 기술은 단편적이지 않고 통합된 전체 속의 부분으로 습득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보통 뭐 지식, 기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그냥 일반 강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좀 단편적인 느낌이 사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편 입체적인 느낌이 사실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흥미, 동기 등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 수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된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어떤 성격적인 핵심 지식과 기술을 단지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활동들이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것도 개발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부터, 여기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얘네들부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어쨌든 이게 학습이기 때문에 SME로부터 어떤 내용이 이게 제공이 될지, 학습자들이 제공이 될지,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뭔지, 이게 규정하는 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도구들, 도구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활동 가이드나 모델링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 활동 및 피드백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힌트를 준다든지, 중간에 어떤 활동에 대한 힌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과제를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학습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공유 활동 및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튜토리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견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이런 거 세팅하는 것들. 요거는 사실 뭐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계신 이러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 아까 말한 화살표로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 활동 과제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돼요. 요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들이 개발이 쫙 돼야 됩니다. 요것들 관통하는 시나리오가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어떤 학습자 지식이나 그 수준들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 교수 학습적인 내용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최종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개발 순서들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어떤 교수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표는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아까 앞에 영상을 봤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니까 크게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는 이런 대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메디칼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드라마 자체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뭐 의사의 어떤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자막들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용어 나오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도구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학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결정하는 게 교수 설계의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앞서서 이제 대탈출이라는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셨고, 그 맥락에서 이런 GBS라는 거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교수들이 혹시 활동을 할 때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에듀테크가 좀 더 발전을 했을 때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이 강사님이 말한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 한번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방법론이 중요한데, 그런 방법론을 조금 미리 파악을 하고, 관심 있게 파악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것들 가정해보고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기획안 살펴보기를 할 건데요. 이걸 이제 지금 오늘 하진 않을게요. 소개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교수 설계와 관련된 그냥 그 기획이라고 할게요. 교수 설계의 어떤 기획과 관련된 소양을 다 익히신 거예요. 현업에서의 소양을 다 익힌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기획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뭐냐면, 요 내용들을 취하고 해서 이제는 산출물을 쫙 만들어요. 기획안이나 산출물 계속 말씀드렸죠? 기획안이다, 아니면 교수 설계 전략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는 그 개념들 자체가, 쭉 나중에 보실 텐데, 요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요 보이시죠? 요구 분석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벤치마킹 하는 거고, 이해 적용 이런 것들 나오죠. 이해 적용, 이해 적용 이런 것들 나오죠. 수준들 나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게 설계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금 이론들 있죠? 이론들을 이런 산출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산출물로 만든 게 기획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는 이 기획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시간으로 해서 아마 목요일, 금요일 날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그러면 한 것 중에서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한번 질의응답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조금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좀 해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혹시, 네. 중요하지 않은 아, 괜찮아요. 아까 그 삼성에서 만든 급식판 네.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누가 만드는 거 했더니 삼성 쪽에서 만드는 거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걸 배우니까 연출 같은 걸 신경을 많이 쓰면서 보게 됐는데, 예를 들면 복잡한 문제가 엉켜있는 걸 풀어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엉킨 실타래로 표현하고 그걸 옷을 지어서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너도 할 수 있다면 실마리만 찾아라 하는 것도 그 실타래로 연결해서 하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렇죠. 스토리보드에 그런 아이디어를 네. 해보시는 기획단에서 그게 있어요. 기획단에서. 지금 조금 아직 수업 시간 안 지났으니까 아직 30분 남았죠? 제한테 주어진 거. 제가 매번 이게 꽉꽉 채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과정의 컨셉이거든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타포라는 거 말씀드렸죠. 메타포라는 것은 과정의 어떤 특성, 속성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는 메타포라는 게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죠? 새로운 시작이었나? 뉴스타트였나요? 이런 명칭들이 있었잖아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도 막 있고, 기업의 어떤 그런 키워드들. 그게 약간 일맥상통하게 느껴지시죠? 아까 실타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문제가 꼬인 것들을 푼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메타포로 해서 그런 걸 해놓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획안에 이제 이런 거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게 네트워킹과 관련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메타포를 쓰면 될까라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라는 것을 그냥 이런 거로 생각해서 내가 귀한 사람을 갖다가 초대 한번 해서 식사 한번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런 배경들, 학습 그림들 있죠. 뭐 초대 인사 만남 뭐 이런 거, 공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칭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약 코너별로 역할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메타포하고 우리가 배웠던 아까 그 수업 교수 사태 있잖아요. 9가지 교수 사태 있잖아요. 그거하고 섞고 약간 매칭이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때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메타포는 사실 막 서칭을 해도요, 정말 찾기, 그러니까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거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느냐면 길 가다가 우연히 꽃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그냥 진짜로 이거 하려고 기획하려고요 막 앉아가지고 이게 뭘 써야 되지 뭘 써먹어야 되지 막 해서 이제 서칭 막 하다 보면요 답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왜냐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봐요. 물건 하나 보고 카메라 하나 보고 카메라 렌즈 뭐 이런 거 생각이 막 확산이 되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주요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